외신입니다. 우리 현예슬 여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반갑습니다. 의상이 아주 또 같이 살사 요즘 탱고 대파. 대파.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기사는요. 크레딧 스위스가 한국 증시 투자 적기 아니다라고 얘기한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였습니다. 한국 증시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크레딧 스위스는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도 확대 정도를 기존 15%에서 5% 확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이유를 5가지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 수익을 내년까지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엔저로 향후 12개월 안에 원엔 환율 100엔당 870원을 예상했습니다. 또 배당 성향, 배당률이 신흥국 중 최악 수준으로 평가했고 수출 부진, 산업 생산의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가 하향 이유를 5가지를 꼽았는데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뭐 주식을 잘 모르지만 사실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중국 증시 봐도 뭐 펀더멘탈이 좋아서 지금 중국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비중 축소는 아니지만 사실 확대폭을 줄였다는 거는 약간 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뭐 기업들이 수출 때문에 사실 이익을 내기 되게 어렵다. 물량은 팔렸지만 환율 때문에 결국 다 이익을 손실 본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좀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전화 찬스 써도 돼? 전 여신한테 원엔 환율 870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찬스? 같아요. 두 분이 약간 동의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올해 한국 증시가 작년하고는 좀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 잘 나가는데 혼자 바보. 근데 올해는 조금 같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뭐가 이게 바뀌었나. 경제가 좋아진 건 분명히 아니고 우리 앞에 시간 실컷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국은 2가지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돈을 푼다. 어쨌든 등 떠밀 얘기는 했지만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일단 위험성을 좀 높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당 성향도 그동안 상당히 좀 낮았다가 뭐 작년부터 정부가 뭐 기업소득 환류과세, 뭐 배당 늘리는 거지 이런 것들 하면서 예전보다는 배당 성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배당 뭐 늘린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5가지 중에 3가지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2가지 정도는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굳이 비중을 줄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4위 기사입니다. 버냉키가 글로벌 불균형 책임 국가로 독일을 정주준했다는 마켓워치 기사였습니다. 버냉키가 독일이 과다한 무역 수지 흑자로 글로벌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2가지 원인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로화 가치 절하로 독일이 수출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독일의 긴축 정책 및 수입품 지출 감소를 꼽았습니다. 버냉키는 이러한 무역 수지 흑자가 독일 이외 국가의 고용과 생산 감소 그리고 성장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독일은 공공사회 기반 시설 투자 확대, 임금 인상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내수 지출 확대를 견인하는 정책들을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독일은 이게 하여튼 영원한 글로벌 불균형인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85년도 플라자 합의할 때 플라자 코드를 할 때 그때 일본만 깨진 게 아니라 독일도 같이 불려갔어. 독일도 작살났어요 그때. 일본 엔이 250에서 120으로 뚝 반 자를 때 독일 마르크 그때 30% 이상 깎였거든. 내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독일도 같이 가서 하단 말이었어요. 그때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근데 지금도 글로벌 불균형이네 독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내가 보기엔 독일 사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럴 것 같아 앞으로도.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와 2위 기사 모두 유럽 채권에 관한 소식이어서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3위 기사입니다. 스위스 10년물 국채가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는데요. 유럽 각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가 10년물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하는 첫 국가로 사상 최저 금리인 마이너스 0.055%에 발행했습니다. 앞서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단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각 중앙은행들이 비전통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비전통적이라면서 채권 시장이 정부 정책에 의해 심하게 왜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2위 기사는요, 유로존 회사채 3분의 2가 금리 0%대로 추락했다는 역시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유로존의 유로화 표시 회사채 3분의 2 이상의 채권 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2의 QE로 유로존 국채 금리가 줄줄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회사채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UBS는 유로화 표시 WB 등급의 회사채 절반가량의 금리가 현재 2%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이 회사들은 투기 등급으로 지정된 곳들인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를 찾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가 좁혀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월 수익률이 3.17%인 하이브리드 채권으로도 몰리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채권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나요? 좀 채권이 강하게 강세로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만든 건 주변국이 마이너스 예금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은행에 넣으면 마이너스로 확정인데 그나마 채권은 마이너스든 아니면 그게 0%이든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면 사실 계속 수급적으로도 ECB가 매입을 해주고 있고 그런 또 유로존 자금이 무조건 금리가 뭐 해외가 높다고 해서 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계속해서 수급이 받쳐준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발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정말 내가 무식해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쿠폰 제로 쿠폰을 1,000원짜리를 1,050원에 산다는 거죠 지금 네.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 원금보다 만기 때 돌려받을 원금이 적은 거죠? 적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사는 네. 가격이 그거지? 그렇죠. 중간에 무조건 팔아야죠. 쿠폰은 누군가에게 없는 거고. 얼른. 한국으로 오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오시면 10년물도 2%이고 크레딧 쪽에 눈을 돌리시면은 훨씬 높은 금리 채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3월 초에 그 유럽 출장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로 금통위 때문에 좀 묻히긴 했는데 제가 원래 유럽 갔었을 때는 이제 왜 갔었냐면 과거에 미국이 QE를 할 때는 QE 이전에 금리가 다 빠졌다가 오히려 QE를 실행하면서 금리가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돈이 풀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끌고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금리와 수급이 이제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유럽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 3월 달에 QE 시작하면 오히려 유럽 금리가 이제 그 시점부터 반등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거를 확인하려고 갔었는데 실제 가본 결과 깜짝 놀랐죠. 미국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수급 여건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QE 규모가 시장에서 소화될 만한 규모였어요. 근데 현재 ECB의 QE 규모는 시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 올해 유럽에서 새롭게 발행되는 순 발행 규모의 채권 금액보다 ECB가 사주는 금액이 한 2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행 시장에서 물건 구할 수가 없고 유통 시장에서 기존의 채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이제 뭐 애걸복걸하다시피 이제 채권을 사 와야 되는데 그 금리의 하한치가 마이너스 0.2%이다 보니까 지금 전 구간의 금리가 다 마이너스에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 수신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인 거는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짜리 금리까지도 마이너스로 가고 회사채 금리까지도 더블 B급이 2% 이하로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곡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ECB의 QE 규모가 유럽 채권 시장 대비로는 너무 과하게 많이 설정된 게 채권의 어떤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또 언젠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단 내년까지 사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 이후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대망의 1위 기사는요. 호주 금리 동결의 3가지 이유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가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3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 대출의 최고치와 두 번째는 호주 2월 민간 부문의 신용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추가 금리 인하 활용 카드를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RBA는 전반적인 경기 전망은 바꾸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완화 정책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올 연초에 글로벌 통화 전쟁이라는 워딩을 사용할 정도로 각국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요. 이번엔 그 호주와 인도, 일본 등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어떻게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잠시 쉬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뭐 전반적으로 한텀 쉬어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그동안 또 엄청 강세를 보이다가 또 좀 주춤하니까 다른 데들도 좀 지켜보자 그런 이제 환율 측면에서만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금리를 내렸더니 대출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주도 부동산이 지금 만만치 않은 동네거든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대출이 늘어나고 신용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해서 우리한테는 동결 요인일 수도 있는데 뭐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RBA가 지금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했는데 호주의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나요? 근데 우리랑 가장 차이점이 이제 아시다시피 원자재 관련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유가가 만약에 더 안 떨어지고 반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괜찮으면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더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그저 버블이 우려되느냐 아니면 매크로가 경기가 우려되느냐인데 유가의 향방이 좀 달려 있지 않나 싶네요.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장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2004년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연상이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돌아온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네, FOMC 의사록에서 지금 6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6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도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려했던 내용처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재현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재현될 수 있죠. 2004년하고 상황이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6.5%까지 인상됐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인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9.11 테러 터지고 또 미국도 일본식 뭐 장기 불안 가네 마네 이러면서 2003년까지 기준금리를 1%까지 인하를 했었고요. 2004년 초부터 이제 1%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2007년 동안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상할 때 초입기에 잠깐 장기금리가 올랐다가 2004년 중반 이후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점점 떨어졌고 2006년, 7년 가서는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당시에 2007년엔가 기준금리가 5.25였는데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4.5인가 뭐 4% 초반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를 상당히 그 기억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채권 시장의 어떤 경기의 예측성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미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준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해답을 아마도 중국이라던가 이머징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미국채를 사니까 수요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도 장기 금리가 눌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의 일부 사람들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과 축소는 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2007년 이후부터 엄청난 위기가 왔고 그 당시에 1년짜리 채권보다 훨씬 낮은 10년짜리 채권을 사서 보유했던 투자자는 지금도 높은 금리를 챙기고 있어요. 이제 10년 만기 됐겠구나. 예, 작년까지 높은 금리를 챙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 시장이 반응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경기에 대해서 그만큼 불안한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경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만 더 보태면
2006년 6월이 미국 부동산 가격 피크였어요. 그렇죠.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떤 때 보면 그 오버슈팅도 가고 딴 데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최저하게 시장이야. 네, 이 당시 실제로 외국인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여기 지금 궁금해하는 게 과연 지금도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미국채 금리가 안 오르면 재현인가라고 하신다면 그때 미국채를 보유하는 외국인 비중이 2004년 초반에 한 30% 초반에서 한 50%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수급적으로 좀 기대는 있었고요. 최근도 미국의 어떤 간접 투자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입찰 비중을 보면 한 70%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론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랑 무관하게 수급적으로 조금씩 그런 기대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연구원님께서 그 과거의 상황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그린스펀 수수께끼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때와 상황이 뭐 유사점이 있다면 뭐가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도 외국인 비중이 좀 늘었고, 뭐 최근에도 ECB의 QE 효과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좀 높아 보여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이제 못 오르고 이렇게 눌리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채권형 펀드로 돈이 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수급적인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줬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는 게 결국 금융위기의 어떤 예고판이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역전이 되진 않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 금리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시장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똑같이 갈지는 아직은 이제 우리는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또 하나 차이점은 연준이 그때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통화정책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연준이 국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올리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팔면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예, 만약에 장기금리가 그것 때문에 막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블랙록에서 내놓은 그 전망, 올 연말 2.5%까지 갈 거고, 그리고 그 지금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2.5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한 70% 부족한 수준이죠. 근데 정고점이 2.3 정도인가요? 10년물이. 근데 제가 만약에 3%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그렇겠는데 2.5는 뭐 소위 말하는 오차범위 안이어서 그렇게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뭐 감흥은 없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위원들이 점 도표상에서 보면 장기 균형 금리를 옛날에는 4%로 봤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뜨려서 3.75, 뭐 3.5 이제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잘해야 2% 내지는 2% 중반일 거다. 그 핌코의 이제 핌코가 아니죠. 빌그로스 형님 같은 경우는 2%를 얘기를 하고 채권 시장에 정통한 사람들도 대부분 2% 중반 이상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5라고 하는 10년짜리 금리가 그런 장기 그 기준금리의 상단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올해 안에 2.5를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 않나. 난 좀 부정적이에요. 그 시장이 어쨌든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고 난 판단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15말 16초. 그렇죠. 네. 이제 이걸로 해서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요. 서영미 연구원은 앞으로 그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불러주시면 영광으로. 네,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그 부부를 한번 같이 그러니까 뭐 자기야 시리즈로. 자,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그럼 윤여삼 연구원 조자리, 여기 서영미 연구원, 그다음에 여기 이정범, 저희가
전승지 그리고 의자 2개 부족하네. 둘 다 나와야 되네. 저희는 뒤에 서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뭉충하게 뒤에서. 자, 이거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